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게 될 이원희 교수입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현생체공학과 학부 및 석사를 마치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에서 약 1년간 리서치 펠로우로 연구 활동을 한 후 박사학위 과정을 위해 미국 뉴욕에 위치한 콜롬비아 대학으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유로 모듈레이션, 유로 데이터 분석 분야로 박사 학위를 취득 후 아이칸 스쿨 오브 메디슨 앳 마운트 사이나이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거쳐 교수로 재직한 후에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전공 분야는 크게 보면은 유로 데이터 사이언스입니다. 연구 분야는 생체 및 의료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 다음에 계산신경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네트워크 뉴럴 사이언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능형 헬스 케어입니다. 제 연구는 주로 이제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와 영상 데이터를 측정, 획득하고 이제 유로 데이터를 분석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가시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머신러닝 혹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뇌신경 질환,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어떤 조기 진단을 위한 분석 기술 개발 및 예측 시스템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두 번째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뇌의 나이 예측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도 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이제 뇌 영상 데이터를 이용해서 커넥톰, 즉 이제 뇌 지도 분석을 위한 도구, 그리고 시각화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소셜미디어 데이터, 우리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SNS 데이터 같은 거를 이용하여 정신질환 예측을 위한 어떤 머신러닝 모델, 딥러닝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공공 데이터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와 시각화 도구 개발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정말 많은 분야를 지금 연구하고 계시고, 지금 보통 의학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실제 의대 나오신 분들은 본인의 특정 분야에만 집중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암도 다루시고 정신질환도 다루시고 상당히 많이 다루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대죠. 저희도 공대고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 관련 공대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킬셋, 기술과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이제 가시화해서 결과를 발표하고 논문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 이제 의사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논문을 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허도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 있다면은 상당히 다른 어떤 응용 분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계나 어떤 수학 같은 기초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실질적인 프로그래밍 스킬,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즉 시각화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디스커션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연구의 어떤 성과나 그런 걸 창출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우선은 2020학년도 2학기에는 지금 주민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 사이언스 및 시각화 교과목을 이제 신설 오픈하고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개설되는 교과목인 만큼 이제 학생들의 피드백을 듣고 이제 반영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어떤 미래 설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과목을 개발하면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진로 방향에 따라 취업, 대학원 진학, 혹은 이제 창업에 이르기까지 탄력적이고 유동적으로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 과정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추후에 경희대학교에 부임하게 되면 이제 학과 교수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그 교과 과정을 보니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및 시각화에서 처음 개설되는 거지만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건대 4학년 정도, 3학년, 4학년 되면은 어느 정도 데이터를 다루고 파이썬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다룰 수 알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에 꼭 필요한 어떤 필수 과목들, 기초 탄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그냥 뭐 프로그래머, 흔히 말하는 그냥 프로그래머 차이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차이점이라고 하면 기초적인 것들, 통계나 어떤 수학적인 것들, 데이터 사이언스에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프로그래밍 스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기 위한 큰 그림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들어가서 적절히 이제 피드백을 받고 조정하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지금 교육 과정을 설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우선은 지금 준학생하고 얘기를 나눴듯이 저도 경희대학교에서 학부 석사를 마치고 이제 박사학위를 위해서 유학을 나왔죠. 미국에서 지금 약 한 12년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요. 미국에서 박사학위 마치고 이제 포스닥터라고 하죠. 박사 후 연구원 과정, 그리고 교수로 이제 재직하면서 이제 수년간 학생과 연구원들을 지도하면서 교육과 연구 활동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들, 근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쳐봤을 때 소프트웨어와 융합학과 학생들이 미국에서 수업과 연구를 하고 있는 학생들보다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는 미국 대학에서도 최근에 들어서야 주로 석사 및 박사 과정으로 신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희대학교처럼 독립적인 학과 시스템을 찾아보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바라는 거는 우리 학과의 어떤 체계적 교육과 전문화된 연구를 잘 수행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가진 다음 세대 공학도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라라고. 영어도 네, 영어도 필수고요. 저도 당연히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기본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자기가 프로그래밍 실력이 좋다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을 뺏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원활한 영어는 그냥 어쨌든 보면 한국말 하듯이 언어의 일종이니까 큰 부담 없이 시도하고 얘기하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능하다면 한국에 들어가서 관련돼서 유학 상담도 할 수 있고 영어 문제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우선은 제가 알고 있는 통계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흔히 말해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보통 75% 이상이 석사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정이 최근에 들어서야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서 원하고자 하는 인재상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공학과도 관련이 있고요. 수학과도 관련이 있고 응용수학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가 있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어떤 교육과정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회사를 지원을 하고 처음에는 조금 경력이 없기 때문에 낮은 어떤 위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서 처음에 이제 시도를 하고 경력을 쌓고 더 좋은 회사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직장을 갖고 있지만 다른 또 직장으로 지원을 해서 자기의 퀄리티를 높이고 스카우트 돼서 또 협상을 하고 봉급도 연봉도 많이 받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아까 질문은 미국이나 어떤 이제 외국적인 감각, 국제적인 감각의 표현을 할까요?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국제적인 이런 어떤 경험이 필요하느냐? 도움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안에서의 그런 시야를 갖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이런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직업과 어떤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국제적인 감각, 그러니까 학회를 참석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학부생보다는 사실 대학원 생활에서 더 많은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경희대학교에서 학부를 마치고 석사 과정을 하면서 국제학회를 좀 참석한 그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좀 많이 있었고요. 학부 지금 제가 알기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학생들도
뭐 3학년, 4학년 때 뭐 어떤 텀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되게 실력이 좋다고 들었거든요. 학과장님 통해서. 근데 저도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때 연구실에 들어갔고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 그동안 했던 어떤 연구 과제로 처음으로 이제 국제학회회에 제출을 하게 됐고 논문이 억셉됐고 그리고 또 운이 좋아서 오랄 발표, 구두 발표죠. 구두 발표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실 4학년 1학기 때 국제학회를 참석했던 경험이 제가 어떻게 보면은 석사를 하고 그리고 박사까지 진학하게 되는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어도 사실 어깨가 축 처질 필요는 없지만 이왕이면 한국에서 어떤 실력을 갖추고 세계에서 어떻게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뭐 크게 보면 소프트웨어 분야, 뭐 당연히 뭐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서 다른 트랙들, 뭐 융합 트랙, 뭐 미래 자동차 로봇 트랙, 그 다음에 게임 트랙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국내 시장도 봐야 되지만 국제 시장을 봐야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사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구를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지금 좀 핫한 연구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뭐 대학원생이 있다면은 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제가 한국 들어가서 이제 실질적인 문제죠. 연구비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등록금 지원이라든지 국제학회 지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국제학회들이 사실 이제 피지컬이 되지가 않고 사실 다 벌추얼로 온라인으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시국이 뭐 사태가 끝나게 되면은 뭐 직접 이제 국제학회,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학회, 뭐 유럽에서 열리는 국제학회 같은 데도 지원을 해서 논문을 제출하고 발표하는 기회도 갖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학기, 그러니까 뭐 다음 학년도 1학기에 뭐에 들어올 수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2학기 들어가서 이제 학생들과 많이 교류하면서 좀 더 뭐 디테일한 것들, 아까 연구 소개를 간단하게 했지만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을 얘기를 통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뭐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취업형과 연구형이 좀 구분을 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대학원 생활 안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석사를 마치고 취업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취업에 필요한 어떤 방향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 실질적인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하고, 만약에 석사를 마치고 유학을 가던 아니면 박사를 과정을 한국에서 하던 그런 과정에서 또 얻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 또 취업 모드와는 다른 어떤 대학원 모드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박사 진학을 위한 어떤 모드? 그런 또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방향성을 다르게 가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연구실을 개인적으로 제가 학부나 석사 미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개방형으로 하는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과제를 줬어요. 근데 이 과제를 안 해오면 혼내는 교수들도 있죠. 왜 안 해왔냐. 근데 이거는 숙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구 주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이 문제를 받아서 세상에 없는 문제를 푸는 과정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박사를 들어갈 때, 자, 박사 주제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공대나 이런 컴퓨터 관련된 과들은 약간 도제식 문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의 영향 밑에서, 지도 아래서 약간 좀 갈고 닦으면서 자기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배우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세상에 없는 문제를 풀어야 그게 박사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연구실에 들어올 친구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소개했던 뭐 유로 데이터 사이언스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도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 자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유로 데이터도 되고요. 뭐 공공 데이터도 되고요. 뭐 각종 데이터 관련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개방적인 마인드에서 부담 없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에 실행해보고 그
그 다음에 결과를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오픈된 마인드로 얘기해보고, 그런 우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약간 자기 주도적이어야 되는 것도 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가 예를 들어 위클리 미팅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이런 위클리 미팅에서 이런 걸 해오려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일을 하다 보면 못할 수 있죠. 그럼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와서 다음 미팅에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안 됐다. 안 되는 것도 왜 안 되느냐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부담 없이 얘기하고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연구 실적도 좋지만 댐데미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요. 학점이 높다고 해서 연구를 잘하진 않습니다. 그건 제 경험으로 한국에서도 그랬고 미국에 와서도 학점은 높은데 뭐 연구 실적은 꽝인, 연구 실력 별로 없는, 실력은 별로 없는 그런 친구 많이 봤고요. 그래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왜 몰랐는지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알게 되면은 또 아는 대로 또 분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경고성 메시지는 아니고요. 언제든지 오픈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상담받고 제가 뭐 모교로 다시 돌아가는 만큼 뭐 교수이자 뭐 어떻게 보면 선배인데 뭐 제가 뭐 소위 말해서 좀 갈구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편하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뭐 부담 없이 연구실 오픈해 놓고 있을 테니까 부담 없이 미팅하고 뭐 코로나 상황에는 온라인 미팅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대답했던 거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교육 철학은 좀 간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인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노교수의 이제 말을 인용하자면 교수가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어떤 강의는 하급 강의, 그리고 교수가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면 조금 발전하는 강의, 그리고 이제 학생이 한 질문에 교수가 답하면 바람직한 강의다. 근데 최상급 강의는 학생이 한 질문에 다른 학생이 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게 최상급 강의로 정의를 하셨어요. 한 노 교수님께서. 그거를 예전에 책을 봤을 때 좀 귀담아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문구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학생 중심 교육이 중요한데 학생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장려하고 배려하는 교육이 학생 중심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학생을 이제 채점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겁니다. 학생을 평가함과 동시에 제 수업이라든지 연구 자체를 평가하는 시각으로 접근을 할 때 좀 더 이제 풍요로운 결실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또 교육은 단순히 이제 교육이나 연구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생과 교수의 어떤 인간적인 만남이고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뭐 학생들이 우선 저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실 문을 개방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어떤 연구에 하는 데 있어서 즐겨야죠. 교육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네. 우선은 아까 연구 분야와 좀 밀접한데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학교는 학부 과정은 없고요. 대학원생 위주로 강의가 이루어져 있고 약간 의대 중심 연구형 학교이기 때문에 제가 전공하고 분야로 하고 있는 이제 뇌 영상을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지 그래서 가르쳤던 과목을 예를 들면 생체 신호 처리, 우리가 뇌에서 측정하는 이제 어떤 신호들을 가지고 프리 프로세싱을 하고 필터링을 하고 포스트 프로세싱을 해서 뇌의 어떤 신호에서 유의미한 어떤 정보를 찾는 과정, 그런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학생들도 알 것 같은데 한국에서 수업을 만약에 비교를 하자면 학부생들은 특히 신호화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신호 처리 이런 거와 관련이 좀 깊고, 그 다음에 다른 또 대학원 과정은 이제 영상 처리, 특히 저는 연구 분야에 관련돼서 티칭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의료 영상 처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MRI를 찍고 MRI 영상을 획득을 해서 즉 MRI 영상을 처리하는 어떤 과정들을 이론하고 그다음에 실습하는 과정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학과나 뭐 전자공학과, 뭐 생체공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으로는 뭐 의료 영상 처리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영상 처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머신러닝도 가르치죠. 제가 알기로 3학년 수업으로 알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서 머신러닝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수업보다는 여기서 약간 어떤 분야에 좀 포커스가 돼서 그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이론하고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연구 지도도 병행해서 했습니다. 예, 확실히 이 교내에 있는 수업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시니까 많은 학생들이 금방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되겠죠? 네,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이 있고, 뭐 게임 트랙이 있고, 뭐 미래 자동차, 뭐 로봇 트랙이 있는데 사실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서도 신호화 시스템이라든지 디지털 뭐 신호 처리 그리고 저도 사실 학부 때 뭐 전자 전기 뭐 회로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도 다 들었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석사와 박사 과정을 약간 소프트웨어 위주로 데이터 처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쪽을 배웠지만 뭐 어떻게 이제 연구 분야가 이러다 보니 좀 더 딥하게 이쪽 분야를 공부하게 됐죠. 그래서 다른 분야,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이긴 하지만 사실 다른 뭐 신호 시스템이라든지 디지털 신호 처리, 영상 처리, 뭐 머신러닝 이런 수업을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멀리 보면은 기초적인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쉽게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게임 유저들이 어느 시간에 게임을 하고 언제 로그아웃을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자, 미래 자동차나 로봇을 컨트롤하거나 예를 들어서 움직이는 데 필요한 것들도 데이터죠.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기회로를 움직이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봇을 움직이고 미래 자동차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시대에 데이터에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밀접하게 실생활에서 데이터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미래의 자동차 로봇 트랙을 보자면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되어 있는 거.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 구분하지 맙시다. 그냥 데이터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 자동차를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고 쓰고 하는지를 봤을 때 컴퓨터 비전이나 어떤 이런 관련된 응용 분야들이 접목이 되죠. 근데 그 속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다 이제 데이터죠, 데이터.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자면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제가 지금 영어 단어밖에 생각 안 했는데 어떤 센서리 인풋이 들어가는 거죠, 자동차에. 네. 그러면 어떤 감각, 어떤 사람의 어떤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 센서리 인풋이 자동차의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사실 그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거는 내가 그 자동차가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어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동차가 앞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인식하고 이제 perception하고 유치화할 수 있는 거, localization을 하는 것도 사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로봇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AI 관련된 로봇이 있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인풋을 줬을 때 그거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로봇의 팔을 움직일 때 이 친구가 왜 팔을 움직이는 데는 학습이 필요한 거죠. 그때 AI 기술이 들어가죠. 결국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게임 콘텐츠를 한번 봅시다. 게임 콘텐츠는 게임을 개발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게임을 그냥 나만 재밌어하고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게이밍 데이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죠? 게이밍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얻어야 그 게임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유저 프렌들리하게 게임 유저들이 어떻게 좋아하게끔 가는데 단순히 내가 그냥 저 게임만 개발해서는 안 되죠. 어떤 유저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학적으로 처리를 하고 게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떤 분석들을 어떤 툴로 합니까? 빅데이터 어떤 어널리틱스 분석 툴을 가지고 하죠. 여기에도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그 기술들이 많이 접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디자인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게임 어널리틱스를 하게 되는 거죠. 게임을 분석을 해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게임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뭐 가상현실이라든지 뭐 버추얼 리얼리티나 어떤 이런 지금 강혁 교수님 부임하셨죠. 그런 데이터도 사실은 데이터를 받아서 게임 오브젝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기술도 결국에는 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저는 게임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떻게 개발을 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게임에서 어떤 데이터들이 쓰여지는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게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비주얼 이펙트나 어떤 그래픽스, 뭐 포토그래메트리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터라는 게 뭐 우리가 학부생들을 위해서 트랙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데이터라는 게 어느 실생활에서 어느 분야에도 다 쓰이는 거거든요. 제가 전공을 유로 데이터 분량은 했지만 데이터 사이언스 트랙에서 중점을 두어서 강의와 연구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아까 이제 주민 학생이 질문했던 것처럼 많은 분야를 했던 이유가 이거거든요. 데이터를 다룰 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요약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분석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그냥 단순히 프로그램 작업만 하면 뭐 우리가 그냥 정말 쉽게 얘기하면은 저기 실리콘밸리나 캘리포니아 쪽에 사는 고등학생 시키면 돼요. 더 잘해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고등학생을 약간 인턴식으로 받은 적도 있고요. 더 잘해요. 프로그램 자체로는. 하지만 프로그램 실력 플러스 해석과 분석과 이해를 해야죠.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와 정보를 찾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회사나 어떤 이런 학계 쪽이나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관련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과목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2학기 때 강의해야 할 예정인 데이터 사이언스 및 시각화 수업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들으라고 얘기를 했네요, 결국. 근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과 자체도 어떻게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다 보니까 딱히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제 멀티 디스플리너라고 하는데 이제 경계와 경계가 없는 거죠. 융합형인 거죠. 어떤 한 경계와 어떤 한 경계가 있지만 뭐 우리가 퓨어리 봤을 때 근데 그 경계를 좀 허물고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와 교육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는 시각은 데이터 사이언스와 미래자동차, 게임 콘텐츠 물론 이제 하나의 어떤 우리가 그런 집합으로 나타냈을 때 교집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학생들보다 먼저 소프트웨어 융합을 이루신. 그렇죠. 네. 일단은 이 정도면은 교수님에 대해서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 입장에서 충분히 많은 정보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경희대학교에 부임하셔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많은 재미있는 학생들과 훌륭한 학생들을 만나셔서 꼭 대학원생으로 납치하시길 바랍니다. 주민 학생이 도와준다 그랬어요. 대학원생 납치하는 거. 저는 도움만 드리겠습니다. 도움만? 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참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